자, 그래서 50번 문제에서는 정답이 2번이 틀렸죠. 탈신공공관리론 이렇게 표현한다면 분자라의 축소, 그 다음에 재집권화와 재규제의 확대,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통치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바로 탈신공공관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3번에 보면 그 피터스의 뉴 거버넌스 모형 4가지 나오죠? 시장 정보 모형, 그 다음에 참여정부, 유연조직 정부, 저통제 정부 이렇게 4가지 나오는데 여러분들 여기 시장 정보 모형의 문제 진단 기준은 뭐라고 봤다? 독점의 문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전통적 정부는 독점의 문제다. 그 다음에 참여정부에 있어서 문제 진단 기준은 계층제가 문제다. 그래서 계층제가 시민 참여의 제약을 가져온다는 거야. 그다음 세 번째는 유연조직 모형은요, 행정조직은 한번 만들어지면 계속 가는 영속성을 띠고 경직성을 나타낸다는 거야. 그 다음에 저통제 정부 모형은 탈내부 규제 정부 모형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탈내부 규제 정부 모형을 얘기하는 거야. 저통제 정부 모형은. 그래서 전통적인 정부에서는 내부 규제가 굉장히 엄격하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 내부 규제를 완화시키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다. 이 4가지. 자, 그것도 같이 연결해서 이해를 해둔다. 그 다음에 4번에 나와 있는 것은 신공공관리하고 뉴 거버넌스의 차이점을 이렇게 쭉 비교했습니다. 자, 50번은 정답이 2번이고. 자, 50번 문제 푸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오래 걸렸죠. 예. 자, 51번으로 넘어와서. 행정이론의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1번 신행정론은 실증주의와 행태주의를 비판하면서 행정학의 실천성과 적실성 그 다음에 가치 문제를 강조한다. 그럼 여기 신행정론에서 추구했던 가치는 뭐다? 네? 사회적 형평성을 강조했죠. 그죠? 네, 사회적 형평성을. 2번 공공선택론은 공공부문의 비시장적 의사결정을 경제학적으로 연구하면서 전통적 관리제를 비판하고 있다. 비시장적 의사결정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이 공공선택이론은 정치학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이다. OX. 맞는 표현이죠. 정치 현상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신공공관리론은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를 결합한 이론으로서 행정의 효과성, 능률성을 극대화하고자 했다. 이것은 신공공관리론의 관점이죠. 그죠? 신공공관리론에서 추구됐던 것이 바로 지금 여기 표현하고 있는 효과성, 능률성 이런 것들을 극대화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공공서비스론이 추구하는 이념은 뭐였어요? 민주성이었어요. 그죠? 신공공서비스론이 추구하는 이념은 민주성이었습니다. 4번 뉴 거버넌스는 정부와 시장, 시민사회 간의 상호 신뢰와 협력, 협동을 강조하고 있는 이론. 자, 51번은 그래서 3번이 거리가 있습니다. 오케이? 네, 3번이. 자, 52번. 행정학의 접근 방법의 설명에서 옳은 것은 1번 법률 제도적 접근 방법은 여러분들 법률 제도적 접근은요 구제도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법률 제도적 접근은 구제도를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 그래서 법률 제도적 접근 방법은 공적인 제도나 법률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제도의 이면에 존재하는 행정의 동태적인 측면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해야지 법에 규정되어 있는 특징만을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구제도라고 하는 것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 특징만을 설명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통령의 권한이 어떤 거냐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도 이면에 존재하는 행정의 동태적인 측면 이런 것들은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 이렇게 비판이 제기됩니다. 오케이? 두 번째, 행태론의 접근 방법은 후진국의 행정현상을 설명하는데 크게 기여했고 행정의 보편적인 이론보다는 중범 이론의 구축에 자극을 줌으로써 행정학의 과학화에 기여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후진국의 행정현상을 설명하는데 크게 기여했고 행정의 보편적인 이론보다는 중범 이론의 구축에 자극을 줌으로써 행정학의 과학화에 기여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생태론의 시각입니다. 이건 생태론의 시각이에요. 3번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는 방법론적 개체주의에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방법론적 개체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 방법론적 전체주의, 개체주의 이렇게 반대로 표현됐죠?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입장은 개체주의고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방법론적 전체주의 관점입니다. 각각. 그죠? 예. 요거 설명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 합계, 연외, 공 해가지고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는 방법론적 개체주의고 역사적 신제도주의하고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방법론적 전체주의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연역적인 접근이고 여기는 귀납적 접근입니다. 둘 다. 오케이? 그 다음에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는 외생적 선호라고 그랬지? 그러면 역사적 신제도주의하고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둘 다 내생적 선호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각각. 그 다음에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는 공적 제도에 초점을 두고 있고 여러분들 역사적 신제도주의도 공식적인 제도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아셨어요? 근데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만 비공식적 제도를 전제로 하고 있다. 각각. 그래서 52번에 3번은 반대로 표현된 겁니다. 자, 꼭 기억해주세요. 합계, 연, 외, 공. 꼭 기억하여. 그 다음 4번. 신공공관리론은 기업 경영의 원리와 기법을 그대로 정부에 이식하려고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답이죠? 네. 그래서 효율성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공공성, 책임성, 서비스 공급의 형평성 이런 것들은 전부 져야 된다 그 말이야. 네? 네. 공공성, 책임성, 서비스 공급의 형평성 이런 것들이 모두 져야 되더라. 여기서는 네. 자, 52번의 정답은 4번이 됩니다. 52번의 정답은 4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53번부터 59번까지는 행정 이념에 관한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추구하는 방향, 기본 가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이 추구하는 방향, 기본 가치, 행정 이념. 그러면 가장 궁극적인 행정 이념은 뭐예요? 공익입니다. 가장 궁극적인 행정 이념은 여기 보면 행정 이념 가운데 본질적 가치에 해당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수단적 가치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는데 공익, 형평성, 정의, 자유평등 이런 것들은 전부 본질적 가치에 속하는 것들이에요. 공익, 형평성, 정의, 자유평등 이런 부분들이. 그 다음에 이 본질적 가치를 실내 옮길 수 있는 수단적 가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민주성하고 효율성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외에 나머지는 대부분이 수단적 가치에 속하는 것들이지 이거 외에는. 근데 여러분들 행정 이념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이념입니다. 민주성하고 효율성. 근데 기본 성격상 어때요? 상호 대립적이에요. 민주성을 강조하다 보면 효율성이 줘야 되고 효율성을 강조하다 보면 민주성이 줘야 되고 이런 모습이니까요. 그래서 민주성, 효율성 간에. 그런데 이걸 목적의 가치로서, 이걸 수단적 가치로서 이렇게 일을 한다면 이건 서로 조화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민주성을 목적적 가치로, 효율성을 수단적 가치로 이해한다면 이 두 가지 이념은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러나 어떤 기본 성격상 상호 대립적이에요. 꼭 기억할 거. 민주성은 본질적 가치가 아니라 수단적 가치라고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민주성은 수단적 가치에 관한 거예요. 자, 민주성에 나오는 것은 대응성, 책임성, 참여 이런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효율성은 효과성 플러스
능률성입니다. 효과성을 뭐라고 한다? 목표 달성도. 여러분들, 요 개념은 이건 암기를 하셔야 돼요. 목표 달성도라는 거. 그 다음에 능률성은 투입대 산출. 이렇게 비교가 됩니다. 각각. 그리고 효과성하고 능률성을 합해서 효율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여기서. 자, 그럼 53번 봅시다. 53번. 자, 공익에 대한 설명에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과정설은 공익을 서로 충돌하는 이익을 가진 집단들 사이에 상호 조정 과정을 거쳐서 균형 상태 결론에 도달했을 때 실현되는 것이라고 본다. 과정설은 공익을 서로 충돌하는 이익 집단을 가진 집단들 사이에 상호 조정 과정을 거쳐서 균형 상태 결론에 도달했을 때 실현되는 것. 그러니까 과정설의 시각은 그거죠.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들의 타협 조정을 통해 공익을 도출한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1번은 맞는 표현입니다. 2번, 실체설에서도 전체 효용의 극대화를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사회 구성원의 효용을 계산한 다음에 전 구성원의 총 효용을 극대화함으로써 공익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본다. 실체설의 입장에서는 전체 효용의 극대화를 강조합니다. 오케이? 자, 그런 시각에서는 전 구성원의 총 효용을 극대화함으로써 공익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실체설에서는 도덕적 절대 가치를 공익의 실체로 보는 관점에서는 실체설에서 도덕적인 절대 가치를 공익의 실체로 보는 관점에서는 사회 공동체나 국가의 모든 가치를 포괄하는 절대적인 선의 가치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여러분들, 이 과정설하고 실체설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지역 이기주의나 집단 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기준은 과정설이다, 실체설이다? 실체설의 관점입니다. 지역 이기주의나 집단 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기준은 바로 실체설의 입장이다. 과정설이 아니라. 4번, 실체설에서는 적법 절차의 준수를 강조하고 국민 주권의 원리에 의한 행정의 중심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러분들, 그 적법 절차의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 과정에 관한 것이잖아. 그지? 네. 과정설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설의 입장에서는 행정에 있어서 조정자와 그 다음에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나와 있는 행정의 중심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실체설의 시각이라는 건 맞습니다. 아셨어요? 그렇지만 적법 절차의 준수를 강조하고 또 국민 주권의 원리에 의한 행정의 중심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거기서 그 동그라미에서 적법 절차의 준수를 강조한다. 이것은 실체설이 아닌 과정설의 시각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것은. 과정설의 대표적인 관점으로 우리는 홉스. 그 다음에 공리주의 사상가들. 공리주의 사상가라고 한다면 대표적인 벤담하고 밀, 이런 인물들. 지금 설명했던 이 입장이 대표적인 과정설의 관점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에요. 오케이? 이제 그 외에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랄지, 플라톤, 루소, 이런 인물들은 대부분 실체설의 관점으로 표현할 수 있죠. 각각. 자, 53번에서 가장 옳지 않은 거 정답이 몇 번이 돼야겠어? 4번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가 있는 내용은.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 둘 것이 바로 지역 이기주의나 집단 이기주의 극복을 위해서는 과정설이 아닌 실체설의 관점. 오케이? 각각 요거 연결해서 이해해야 된다. 자, 54번. 행정 이념으로서 형평성에 대한 설명에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1번, 롤스의 최소 최대의 원칙은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에게 최대의 편익이 돌아가게 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는 기준을 의미하고 있다. 롤스의 최소 최대의 원칙은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에게 최대의 편익이 돌아가게 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
두 번째, 인간의 기본 욕구 충족과 최소한의 평등 확보의 측면에서 욕구이론은 수평적 형평에 대한 유용한 기준을 제시한다. 욕구이론은 기본 욕구를 충족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욕구이론은. 3번, 실적의 차이에 따른 차등적 배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실적이론은 수직적 형평성의 관념을 바탕으로 한다. 실적에 따른 분배잖아요. 이거 수직적 형평 아닙니까? 실적에 따른 분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평등이론이죠. 평등이론. 이게 실적이론이에요. 실적과 분배 있어. 실적에 따른 분배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니까. 이게 수익적 형평에 관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합한 것이 평등이론하고 실적이론 이 두 가지를 합한 것이 세 번째 나와 있는 욕구이론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욕구이론은 이렇게 표현해야죠. 이 빨간 분필로 이 색으로 표시한 것이 바로 욕구이론에 관한 겁니다. 여기서. 응? 이 내용이. 그래서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한다. 그 다음에 실적이론의 입장은 수익적 형평의 관념에 바탕을 두고 있고, 다음에 행정에서의 참여와 가치지향을 강조하는 신행정론에서 주목한 바 있다. 형평성에 관한 입장은. 그러면 여러분들 그 54번에 1번의 롤스의 관점을 설명하는 건데 55번 한번 잠깐 봅시다. 55번은 롤스가 주장하는 사회 정의의 원리에 관한 것이죠. 자, 이 사회 정의의 원리에 대한 흠에서 옳지 않은 거. 1번, 정의의 제1원리는 기본적 자유의 평등의 원리로서 개개인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유사한 자유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기본 자유의 평등한 원리가 인정돼야 된다. 그렇다면 기본적 자유의 평등 원리라는 것은 자유를 강조한다, 평등을 강조한다? 자유를 강조한다 그랬어요. 오케이? 그리고 다른 사람이 유사한 자유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기본적 자유의 평등한 권리가 인정돼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자유를 누린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면 그건 안 되겠죠. 다른 사람 자유가 상충돼 버리면. 그죠? 다른 사람 유사한 자유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기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정의의 제2원리 하나인 차등의 원리는 저축의 원리와 양립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불우한 사람의 편익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3번, 정의의 제2원리 가운데 하나인 기회균등의 원리, 각각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회, 경제 불평등은 그 모체가 되는 모든 직무와 지위에 대한 기회균등이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는 조건 하에서 직무나 지위의 부서에서 존재된다는 원리다. 자, 그러면 제1원리는 기본적 자유의 평등의 원리에 관한 것으로 자유를 강조한다고 그랬지? 자, 그 다음에 제2원리에는 거기에 두 가지가 나왔어. 차등의 원리하고 기회균등의 원리가 나오는데 뭘 우선한다? 기회균등의 원리가 우선이죠. 차등의 원리보다는. 기본적 자유의 평등 원리, 자유를 강조하고 그 다음에 제2원리 내에서는 우선 기회균등의 원리를 강조하는 거야. 그러면 기회균등이라는 것은 여기서 뭘 강조하는 거야? 이건 평등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자유와 평등을 조건으로 했을 경우 사회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지? 그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차등 조정의 원리가 필요하다. 그 말이야. 오케이? 그 차등 조정의 기준이 뭐예요?
맥시민, 오케이? 맥시민. 미니멈을 최대로 해줘야 된다. 미니멈을. 이걸 여기서 뭐라고 표현해요? 최소 극대화의 원리라고. 그래서 이 미니멈을 최대로 보장해준다면 사회적 약자가 어느 정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 여기에서, 오케이? 미니멈을 최대로 해준다면 사회적 약자가 보호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요것보다는 요게 더 우선이에요. 아셨어요? 그 다음에 차등 조정의 원리보다는 뭐가? 기회균등의 원리가 더 우선이고, 여기서.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제 사회적 격차가 발생했을 때 이런 방식을 통해서 조정을 하라.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앞에 54번 보세요. 1번 봐. 롤스의 최소 최대 원칙. 미니맥스가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네? 맥시민. 여러분들 맥시민에 관한 것은 이게 미니멈이죠, 이게. 이 미니멈을 최대로 해주면 사회적 약자가 보호를 받게 되니까 사회 격차가 줄어들 거 아니야. 그러겠지? 미니멈을 최대로 해주는 거니까 사회적 격차가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사회적 형평이 실현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맥시민에 관한 거야. 미니맥스 아닙니다. 그래서 54분의 1번은 틀린 거예요. 미니맥스의 원리에 의해서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에게 최대 편익이 돌아가게 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는 기준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틀렸잖아요, 1번은. 요걸 제시해야 되니까. 그럼 여기서는 기회 공평하고 결과의 공평, 뭘 우선한다? 기회 공평하고 결과의 공평. 이게 기회의 공평이에요. 아셨어요? 이건 뭐야, 이거? 이게 결과의 공평이야. 차등 조정이라는 건 격차를 조정해주는 거니까, 이게 결과의 공평을 실현하는 것이잖아, 이게. 이건 기회 공평이고. 이것보다 이게 더 우선이에요. 아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 격차가 발생했을 때 이런 방식을 통해서 조정을 해서 해결한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54번에 1번이 틀렸고, 55번에서는 그 4번 질문 보세요. 정의의 제1원리가 제2원리에 우선하고, 제2원리 가운데서는요, 차등의 원리가 기회균등의 원리에 우선한다. 반대로 표현됐죠? 기회균등의 원리가 차등의 원리에 우선한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 방금 얘기했잖아. 기회 공평하고 결과의 공평을 비교하면 기회 공평이 우선이다. 여기서. 자, 55번은 4번이 정답이 되네요. 4번이. 롤스의 정의론은 반복해서 많이 나왔었습니다. 오케이? 네, 롤스의 정의론. 자, 56번. 행정 가치에 대한 설명에서 가장 옳은 거 1번. 과정설에서 공익은 사역을 초월한 실체적이고 규범적이며 도덕적 개념으로 파악한다. 여러분들 생각해봐. 공익은 사역을 초월해 존재하는 실체적이고 규범적이며 도덕적 개념이다. 실체설의 입장이잖아. 그죠? 과정설은 사역 간의 타협 조정을 통해서 공익을 결정한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지. 두 번째, 사회적 형평성은 1930년대 중반 이후 인간관계론의 등장과 더불어 강조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사회적 형평성은 1930년대 중반 이후에 인간관계론의 등장과 더불어 강조된 개념이다. 그 인간관계론에서 강조된 것은 사회적 능률성이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사회적 형평은 아시다시피 신행정론에서 강조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3번, 사회적 효율성은 동등한 것을 동등한 자에게 처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본다. 동등한 것은 동등한 자에게 처방한다? 사회적 형평과 관련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2번하고 3번은 반대로 표현해놨어요. 오케이? 2번하고 3번은. 4번, 효과성은 목표 달성의 정도로서 1960년대 발전행정론에서 중요시한 개념. 오케이? 효과성을 뭐라고 한다고? 목표 달성도. 목표 달성도. 여기 잠깐 한번 보세요. 효과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능률성이 저해될 수 있다. OX. 효과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능률성이 저해될 수 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자, 이거 보세요. 자, 문재인 정부에서 고용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고용 창출. 예. 그래서 올해 고용 창출을 100만 명의 고용 창출을 한다는 거죠. 100만 명. 근데 이제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저런 뭐 그린 뉴딜에도 투자하고 이런저런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이 고용 창출의 목표가 제대로 달성되기가 어려울 것 같아. 그러면 추경 예산이라도 편성해 더 투자를 확대시켜야겠지? 어?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추경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예산을 더 투입한다 그 말이야. 경기가 침체되니까. 그러면 추경 예산 편성해서 예산을 더 투입하게 된다 그러면 투입이 더 늘어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능률성은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거지. 오케이? 능률성은 좋아지는 거잖아. 대신 효과성은 어떻게 되겠어요? 효과성은 목표는 달성되니까 효과성은 높아지는 것이겠죠. 오케이? 이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거야. 효과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능률성은 저해될 수 있다. 아셨어요? 여기에서 자, 56번에서는 4번입니다. 57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이것은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오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체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강조되는 행정 가치로 여러 기관의 한 가지 기능이 혼합되는 중첩성하고 그 다음에 동일 기능이 여러 기관의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중복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중첩성, 그 다음에 중복성,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동등 잠재력 이런 것들이 있죠. 전부 다 가해성의 특징 아닙니까? 이 내용들이 중첩성, 중복성, 동등 잠재력 이런 것들. 그래서 그 중첩성이라는 것은 여러 기관의 한 가지 기능이 혼합되는 중첩성, 그 다음에 동일 기능이 여러 기관의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중복성, 그 다음에 동등 잠재력 이런 것들인데, 동등 잠재력은 이런 거죠. 비행기에 주 엔진 장치가 있는데 주 엔진 장치가 작동이 안 되면 보조 엔진을 작동시킨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동등 잠재력이라는 것은 보안 기능을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런 내용들이 지금 여기서 표현하는 전체적으로 바로 이 가해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4번에 보면 책무성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죠? 책무성. 책무성이라는 거죠.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에 대한 책임을 말하는 겁니다. 임무에 대한 책임. 곧 책무성은요, 법적 책임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책무성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accountability. 법적 책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58번. 사회적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서 가정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회적 자본 그러면요, 사회적 자본은 신뢰 이렇게 이해한다. 사회적 자본은 신뢰. 사회적 자본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본에 해당한다. OX. 아닙니다. 사회적 자본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본에 해당한다. 경제적 가치를 지녔다. 그거 맞는 표현이에요. 사회적 자본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본입니다. 그래서 내가 수업 시간에 그 마엔의 알리바바 그 예를 들어갖고 설명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그 중국에서 그 온라인 쇼핑몰이 잘 그 운영이 잘 안 되고 개설해도 사람들이 이용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좀 인기가 있어갖고 막 그 주문 몰려가지고 이런 상황이 되면요, 사이트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려요. 그러고는 뭐 없어져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 얼마나 황당하겠어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뢰하지를 못했던 거죠. 근데 마인이 그 알리바바 이거 만들어가지고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데, 자, 이 물건 주문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요, 이 물건 공급하는 업체다가 오더가 이제 내려가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배달을 해요, 이렇게. 응? 그럼 이 사람이 받았다는 걸 확인하면 결제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돈을 뗄 염려가 없지. 그러잖아. 이때부터 이제 이런 그 반강제적인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이걸 신뢰할 수 있게 되니까 폭발적으로 주문이 확대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연말에 보면 그 미국에서는 블랙 프라이데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중국에서는 광군제라고 하죠? 광군제라는 게 있잖아. 알리바바 막 폭발적인 주문이 이루어지잖아요. 응? 그래서 이 신뢰가 형성되면요,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게 돼요. 오케이? 신뢰가 형성되면. 그래서 여기 사회적 자본에 대한 설명에서 가장 옳지 않은 거 1번, 사회 구성원들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의 조건 또는 특성을 의미하고 있다. 두 번째, 공동이익을 위한 상호 조정과 협력을 촉진한다. 공동이익을 위한 상호 조정과 협력을. 3번, 공동체에 대한 무조건적 봉사를 전제로 하고 있다. 틀렸죠? 이 공동체에 대한 무조건적 봉사, 그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이건 신뢰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4번, 신뢰가 사회 전체 혹은 사회 특정 부분에 널리 퍼져 있는 데 생기는 능력을 의미하기도 한다. 오케이. 그리고 사회적 자본, 신뢰는 이렇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형성되어 올라가는 겁니다. 오케이? 상향적이에요. 상향적인 겁니다. 자, 그러면 한 사회 공동체 내에 신뢰가 형성되어 있어요. 여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구성원들 간에는 서로 신뢰하면서 똘똘 뭉쳐있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공동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배타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문제점들도 형성이 됩니다. 오케이? 다른 공동체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이런 상황이 형성된다. 자, 58번은 3번이 틀렸고, 59번. 행정 이념에 대한 설명으로서 잘못된 것. 그리고 합법성은 법치 행정을 추구하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야 된다는 이념이다. 합법성에 관한 것은. 2번, 민주성은 국민에 대한 대응성을 강조해서 국민이 주인이라는 의식을 고양시키고자 하는 이념에 당한다. 민주성은 대응성, 책임성, 시민의 참여 이런 걸 강조하는 겁니다. 대응성, 책임성, 시민 참여. 그래서 국민이 주인이라는 의식을 고양시키고자 하는 이념. 3번. 효율성은 행정 목표의 달성도를 의미한다. 틀렸죠? 목표 달성도는 뭘 표현한다고? 효과성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효과성을. 그러면서 수단적이고 과정적이 아니라 목적적이고 기능적인 이념에 해당한다. 효과성은 목표 달성도에 관한 거니까 목적적이고 기능적인 이념이죠. 4번, 사회적 형평성은 가치 배분의 공정성을 높임으로써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잘 살게 해야 한다는 이념으로서 볼 수 있다. 오케이. 자, 59번은 3번이 거리가 있습니다. 오케이? 네, 3번이. 정책은 정부의 행동 방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책이란 정부의 행동 방침이다. 이것은 정책 과정을 보면 사회 문제를 정부가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 문제를 이렇게 수용합니다. 오케이? 사회 문제를 정책 문제로. 자, 사회 문제를 정책 문제로 수용하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 정책, 의제,
설정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케이? 정책 의제 설정. 정책 의제 설정이 이루어지면 목표가 수립돼야겠죠? 목표가. 그럼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여러 대안들을 찾아서 비교 분석하고 하는 정책 분석 과정이 이루어져야겠죠? 정책 분석이. 그리고 정책 분석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 가운데 이제 최선의 대안을 선택해. 정책 결정입니다. 정책 결정. 자, 결정을 하고 나서 이걸 실행에 옮겨요. 정책 집행. 그리고 마지막에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얼만큼 효과가 나타났는지. 그리고 이제 평가된 내용을 목표로 피드백해서 목표하고 비교해보는 거죠. 전체적으로. 이런 과정으로 정책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대안의 비교평가는 어떤 단계에서 진행이 될까? 대안의 비교평가. 정책 대안을 비교평가하는 거. 정책 대안을 비교평가 어디에서 진행돼야겠어? 여기에요, 여기. 아셨어요? 여기에서 대안들을 비교하고 평가하는 거잖아. 그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거. 이거 뭐야? 정책. 결정이죠, 그게. 그죠? 지금 노란 분필로 표시한 정책 의제 설정하고 정책 결정, 정책 집행 세 가지는 정책 과정에 관한 지식이에요. 아셨어요? 정책 과정에 관한 지식입니다. 이 세 가지는. 그 다음에 정책 분석하고 정책 평가 있죠? 정책 분석하고 정책 평가는요, 정책 과정에 필요한 지식. 응? 필요한 지식. 정책 과정에 필요한 지식.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정책 과정과 연관되는데, 자, 1번 볼까요? 정책의 기능과 유형에 관한 설명에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번, 정책은 정치 행정적 과정으로서 단순하고 정태적 과정을 갖추고 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여기 참여하겠죠? 자, 이익집단 참여합니다. 시민사회단체도 참여하겠죠? 관료들, 정치인들, 그 다음에 전문가들, 다양한 여러 그 관계되는 사람들이 다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이 과정이 복잡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정책은 정치 행정적 과정으로서 단순하고 정태적 과정이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리고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정책 자체가 하나의 행동 노선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개인들의 행동을 위한 지침 역할을 하게 된다. 정책은 하나의 행동 노선이에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 정책이란 정부의 행동 방침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어제 그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했어요. 그러면서 집값이 올라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대단히 송구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앞으로 이제 그 공급을 대대적으로 확대시키겠다라는 얘기죠. 그동안에는 이제 규제를 일변도로 했는데 효과가 없으니까 앞으로는 공급을 대폭 확대시키겠다. 그러니까 정책의 전환을 가져오는 것인데 그거에 따라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겠지. 각각. 3번, 정책은 변동과 안정을 야기하기도 하면서 사회 이익을 조정 통합하기도 한다. 정책이란 변동과 안정을 야기하기도 하면서 사회 이익을 조정하고 통합하기도 한다. 4번, 리플레와 프랭클린의 경쟁적 규정책은 배분 정책과 규정책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4번은 OX. 하기가 1번이 틀렸으니까 4번이 맞겠지. 그런데 리플레와 프랭클린의 정책의 유형 가운데, 규정책 유형 가운데 경쟁적 규제하고 또 하나는 보호적 규제가 있었어요. 그죠? 경쟁적 규제하고 보호적 규제.
경쟁적 규제 정책은 그거잖아. 기업 간의 과잉 경쟁을 규제한다. 이거죠? 네. 기업 간의 과잉 경쟁을 규제하는 거야. 그래서 칼하고 아시아나가 있으면 두 항공사가 국적 항공사인데 경쟁하지 않도록 칼은 북경 노선에 배정해주고 아시아나는 상해 노선에 각각 배정을 해줍니다. 노선을. 그러면 두 항공사가 그 노선을 놓고 경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건 배분이죠? 분배에 관한 것이잖아. 북경 노선은 칼이 운항하고 상해 노선은 아시아나가 운행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분배에 관한 거란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정부는 또 그 부분에 대한 규제도 합니다. 같이. 이동통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세개 없지만 이동통신 사업을 하는데 이동통신 기본요금 같은 건 마음대로 못 올려요. 정부가 규제를 하게 되니까. 그래서 경쟁적 규제는 이렇게 분배와 더불어 규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경쟁적 규제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하이브리드 정책이라고 표현해요. 하이브리드 정책이라는 말은 성격이 다른 것이 혼재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격이 다른 것이 혼재되어 있다. 그러니까 경쟁적 규제 정책은 기업을 보호하는 측면이 있다. OX. 기업을 보호하는 측면이 있어요. 이것은 경쟁적 규제 정책이라는 것은. 그것과 성격이 비교되는 것은 보호적 규제 정책인데 보호적 규제라는 것은 일반 대중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예요. 보호적 규제는 일반 대중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에 해당한다. 여기서 일반 대중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에 해당한다. 보호적 규제에 관한 거. 그래서 1번에서는 1번 내용이 틀렸습니다. 1번이. 2번. 정책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거. 정책 수단에 관한 거. 목표가 있어요. 정책의 목표가. 오케이? 네. 목표가 있으면 이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이 있겠지? 수단이. 세 번째는 대상 집단이 있습니다. 대상 집단에는 비용을 부담하는 집단이 있고 편익을 누리는 집단이 있겠지? 비용 부담 집단하고 편익을 누리는 집단이. 여러분들 지방 분권 정책을 시행한다는 거죠. 이게 노무현 정부에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조만간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올해 새로이 또 지방 분권 정책 제2탄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 나왔잖아. 국회를 세종시로 옮긴다. 들었죠? 굉장히 그 파장이 커요. 국회를 이게 정치 권력의 중심지를 이쪽으로 옮긴다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물론 청와대는 이제 서울에 있는 거지만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들 또 옮길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구 100만 명을 지방으로 분산시키자 이런 목표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 수단으로 뭐 국회를 뭐 세종시로 옮긴다 하는 것처럼 행정도시 건설한다. 혁신도시 건설해서 공공기관 이전한다. 기업도시를 건설해서 기업들을 지방으로 분산시킨다. 이런 것들이 수단이 되는 거예요. 혁신도시, 행정도시 건설, 그 다음에 기업도시 건설 이런 부분들이. 그죠? 그러면 여기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죠. 수도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비용 부담 집단이죠. 그 다음에 편익을 누리는 이들은 수도권 외의 지역의 주민들일 거야. 내가 볼 때 이 지방 분권 정책을 통해서 가장 큰 편익을 누리는 것은 이 세종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에 해당될 것 같아. 가장 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집중적으로 뭐 세종시하고 청주시 간에 고속도로 건설한다랄지 또는 뭐 이래서 새로운 철도로 건설한다랄지 여러 가지 이쪽으로 지원되는 게 많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각각 목표와 수단, 대상 집단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정책 수단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거 1번. 공기업은 정부의 소유 또는 통제하에 재화 사업소를 제공한다. 두 번째, 셀러문은
형평성에 대한 고려가 특히 중요한 경우에 간접적 수단이 직접적 수단보다 더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3번, 행정지도에 대해서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법치주의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다. 여러분들, 행정지도는 법률 근거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비법률적이죠.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는 행정행위고 행정활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자칫 법치주의를 침해할 수 있다. 4번, 규제는 정책 이데올로기 차원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여러분들 2번에 보면 이 셀러먼이 편하는 형평성에 대한 고려가 특히 중요한 경우는 직접적인 수단이 간접적 수단보다 더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형평성 실현을 위해서는요, 정부가 직접적인 수단을 통해서 이걸 실현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간접적인 것은 2차적인 거잖아요. 간접적 수단으로 대표적인 거 4가지가 있습니다. 사조, 바보. 기억나십니까? 예. 그럼 이거 뭐야, 사는? 사적, 사회적. 아니,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어떻게 내용을 알아야지. 사회적 규제. 오케이? 조는? 조세 지출. 조세 지출이 뭐야? 조세 감면. 그 다음에 바우처. 보조금 이런 것들이잖아. 이건 직접성의 정도가 낮은 수단들이에요. 그 말은 곧 뭐다? 간접적 수단이다 그 말이지. 응? 사조 바보. 그 다음에 직접적인 수단은 그런 거예요. 공기업을 통해 서비스를 공급하는 거. 경제적 규제 이런 것들. 이게 대표적인 직접적 수단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2번에 보면 형평성에 대한 고려가 특히 중요한 경우에는 직접적 수단이 효과적이지. 간접적인 수단이라는 것은 2차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강제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형평성 실현에는 좀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봐야지. 2번에서는 거리가 있는 거 몇 번? 2번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잠깐 쉬었다가 뒤에 또 문제 정리합시다.